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찬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방 오늘 7월 21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저희 회사는 월급날이 21일이었기 때문에 21일만 되면 기분이 좋은 날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25일이 급여일이라서 아직까지 나흘 5일이나 더 기다려야 됩니다. 자, 주말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요. 먼저 그 기본기 하반기 성공 투자를 위한 준비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네, 이 영상도 좀 많이 봐주시고 초보자를 위한 기초를 신청하셨다는 분들이 또 많으셔가지고 이 댓글도 몇 가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기초 강의도 병행해야 되겠네요. 내일 모레 7학년 벅차지만 느린 걸음으로라도 가보겠습니다 하셨고요. 네, 좀 이따가 그 시계로 할아버지의 책이 8월 11일인가 이제 출간된다고 연락을 받았었는데요. 그 책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걸 아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우영 부장, 제가 학습부장으로 신우영님하고 그다음에 이형님 학습부장으로 제가 아침에 모닝브리프 때 말씀드리고 오늘도 볼린저 밴드 주간 단위로 또 돌파하는 기업들 쭉 올려놓으셨는데 우리 신부장님 정도면 안 들으셔도 되는데 7952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79년 5월 2일 생이신가요? 벌써 수준이 꽤 되시는데 금요일 신청해가지고 23시간 전이니까 어제 그걸 이틀 동안 다 들으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박성구 매니저가 저희 회사에 인턴을 처음에 2달 하러 왔다가 총 거의 1년 6개월을 인턴을 했거든요. 근데 딱 보면 눈에 불을 켜고 진짜 전투적으로 공부하더라고요. 펀드 매니저에 필요한 시험, 이거 시험 봐야 돼요 하면서 또 막 저녁에 한 9시, 10시까지 남아서 막 공부하더니 시험 딱 붙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학교로 3학년 복학을 했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저희 회사로 와서 정직원으로 대학교 3학년 하고 4학년 1년 동안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해서 아예 4학년 시작할 때 그때 3학년 끝나고 왔을 때 아예 정직원 발령을 내줬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원자력이면 원자력, 조선이면 조선, 반도체면 반도체, 그냥 테슬라면 테슬라. 그래? 이거 내가 한번 공부해봐. 내가 확실하게 이 회사가 뭔지 내가 파헤쳐 볼게. 그런 식으로 전투적으로 공부하거든요. 약간 우리 신유영님 보면 우리 성구랑 좀 비슷해 보여. 굉장히 전투적으로. 근데 글을 쓰시는 걸 보면 제가 왜 우리 신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안 들으셔도 될 거다라고 생각했냐면 이 기본기를 닦는 거 얼마 전에 제가 웜의 신박에서 그죠? 경기민요의 그 개성자 소리꾼 이희문 님이셨나요? 그 이희문 대표의 그 글에서 기본을 닦는 거라는 것은 그 업을 하기 위한 성품과 예의와 그리고 인내심을 기르는 거다. 그 글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기본을 닦는 그 과정을 이렇게 참 멋지게 표현하셨을까. 성품과 예의와 인내. 근데 우리 신우영님 글 쓰시는 거 보면 그 성품과 예의와 그다음에 그 매주 이렇게 또 매일 모닝브리프와 이 웜의 신박에 다 들어와서 하고 계시잖아요. 인내심까지.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초 강의 우리 재밀턴
분들 중에서 인턴 한 1년 이상 하시고 꾸준히 그 해오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하여튼 되게 전투적이십니다. 기초 강의 혹시 내가 빠진 거 있나 하고 이래 또 보신 거잖아요. 참 대단하십니다. 이번에도 월간 저 전망할 때 오세요. 저번에는 우리 신우 형님인지도 모르고 밥 먹었었잖아요. 그죠? 우리 또이 형님도 뭐 10번을 듣는다는 각오로 또 언니분이랑 같이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늦가을 제대하는 아들. 지금 신청하시면 아드님 같이 들으시면 되긴 하겠네요. 손실이 크게 난 이후로 주식 투자는 오랫동안 쉬고 있었는데 기초부터 하나하나 다시 시작해 보려 합니다. 네, 제가 저희 여기도 토요일 날도 한 15분 오셨거든요. 근데 주식 지금 하세요라고 여쭤보는데 거의 뭐 저희 회사 찾아오신 분들은 다 주식 하시는 분들이 다 찾아오시긴 한데 일반적으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주식을 한다고 하셔도 약간 애틋한 마음이 들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못 보셨을 거니까 주식으로 안 한다고 하셔도 주식을 안 하시면서 어떻게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날강도 시스템에서 인플레이션이 소리 없는 세금이라 했잖아요. 이 날강도 시스템에서 저축 예금과 저축만으로는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는 게 내가 정말 고소득 어떤 전문직 종사자가 아니면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또 안 하신다고 해도 애틋하고 주식하고 계신다고 해도 그동안 얼마나 참 마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주식을 하면서 좀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랫동안 쉬고 계셨다고 하시니까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라일락님이 삼성증권 랩 가입하셨군요. 저도 주식 3년 정도 되었는데 혼자 이것저것 하다 보니 좀 막막한 느낌이 있어서 이번에는 제대로 배워보자는 마음으로 신청하셨다고 하셨고 전문님 말씀 듣고 ETF 레버리지로 수익을 많이 내긴 했지만 이번에 아마 체슬리 AI 바실리 신호 딱 떴을 때 아마 들어가셔가지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다른 사람들 얘기만 듣고 투자한 게 대부분이라서 이번에 기초부터 확실히 배워볼까 하셨습니다. 코어 오리온님이시군요. 더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서 금융강국으로 가는 여정에 기쁘게 동참하겠습니다. 네. 이 공부하고 투자해야 하는 거 맞죠? 무지한 개미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상승장의 소외돼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네, 그러셨을 건데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평생 주식으로 돈 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하지 말아야 그 강의에도 보면 있잖아요. 그 성공 투자의 원칙이 있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따라하는 원칙들이 있다고요. 엉터리 원칙들. 하지 말아야 할 원칙들. 근데 그게 마치 그 엉터리 주식 전문가 행세하는 유튜버들 중에서 보면 유튜버도 있지만 그게 잘못된 투자 원칙을 마치 본인들 그게 무슨 성공 투자의 원칙이냐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공 투자의 원칙과 성공 투자의 습관, 습관을 가지고 하시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 동신님이신데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고 전자 높은 가격대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서 유튜브들의 지금은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ISA 계좌 알게 되어 제가
주위 분들에게 홍보 중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IS 계좌를 알게 되셨다고? ISA 계좌는 지금 IS 계좌, IRP 계좌는 지금 운용사가 운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디 사칭 채널에서 이 IS 계좌를 뭐 관리해 드립니다라고 혹시 그런 건가 싶어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헬스장 끊었다고 죄책감 드러내듯 강의 듣지 마시길. 주식 결국 남의 주머니에서 제 주머니로 넣어야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헬스장 요 뒷부분은 조금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근데 헬스장 끊었다고 그죠? 우리가 보면 나도 몸 관리해야지 하면서 헬스장 돈만 내놓고 안 다니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헬스장이 돈을 버는 이유가 이렇게 끊어놓고 안 다니는 한 70% 때문에 돈 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냥 그거 하지 마시고, 사실 이번 그 강의가 애들 요즘 태권도장 한 달 태권도장비잖아요. 그래서 근데 부담이 안 되는 가격대로 제가 가격을 많이 좀 낮춰 놓긴 했는데, 또 그래서 너무 끊은 마음 놓고 또 안 들으실까봐 저도 좀 그것도 걱정이긴 했습니다. 워메시막 1년 넘게 청취 중인데 투자의 본질 책도 사고 아직도 다 읽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갈급한 60대입니다 하셨는데, 달콤구마님이신데, 이번 8월 9월 달에 좀 계력장에서 책도 좀 다 못 읽으셨던 거 뒷부분 그냥 쉽게 쭉쭉 읽히니까 책도 마저 다 보시고 갈급한 마음은 유지하시되 조급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인턴 하다가 너무 어려워 중지했다가 답답해서 다시 수강 중이지만 아무런 액션도 하지 못하고 듣고만 있습니다. 외국어 같은 용어들로 인해 좋은 자료들이 그림에 떡이고 하얀 스크린에 검은 글자일 뿐이네요. 기초 강의 환영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하다 보니까 우리 어스와 함께하는 이 인턴십 하다 보니까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구나 제가 좀 느껴가지고, 그래서 기초 강의 만드는 거니까요, 한번 보시고 좀 지금 우리 오썸 마미 님처럼 좀 잘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을 몰라 답답한 백성을 불쌍히 여겨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의 훌륭함을 받들기 위해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님 탄신인 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스승의 날이 몰랐네요. 세종대왕 5월 15일 1397년 5월 15일 그러네요. 제가 몰랐습니다. 돌아가신 게 1450년 4월 8일입니다. 54세로 돌아가셨다고 그죠? 들으면 모르는 용어는 하나하나 찾아 이해하며 들어야 하는데 몇 번 찾아보긴 했는데 꾸준히 못하다 단비를 받았습니다 하셨습니다. 주식 투자로 금융자산을 늘리기 시작한 지 5년 되었는데요. 말씀 주신 목차의 주제에 대해 저 여전히 잘 모르고 있고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너무 주식 투자를 이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하나하나
좀 그래도 기초와 기본에 해당되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제대로, 알려주는 책들을, 저도 주식, 뭐, 많이 팔린 책들 이렇게 보면 너무 주식에 대한, 뭐, 내 돈을 일하게 하라, 뭐, 이런 것도 다 좋긴 한데,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하는데도 도움이 될까요? 네, 주식 투자의 그 기본기는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차 설명되어 있는 거 한번 쭉 보시고 그 설명 내용 뭐 다 내가 아는 내용이다 하시면 국내 시장, 미국 시장 하시는데 다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고요. 위 설명하시는 내용 목차로 오프라인 강의 혹시 없는지요? 오프라인 강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너무 지금 제 본업하기도 바빠가지고요. 오프라인 강의까지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유철호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아니 이 양반 광고에 무지 나오는데 어찌 보면 가짜인 것 같고 사기꾼 보이스피싱 같은데 맞습니다. 어제도 제가 축구 갔더니 거기 후배들이 이제는 다 저희 후배들은 축구하는 후배들은 저랑 벌써 뭐 매주 만난 지 한 10년 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짜인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저랑 13년 같이 공을 찬 형님은 그 헤드헌터 회사 다니는 분이신데 한 달 전에 박 대표 내가 박 대표 하는 그 공부방에 내가 가입해서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칭 채널입니다. 사칭 채널. 거기 막 광고까지 그래 하는 거 보고 정말 아무튼 참 저거 사칭 피해 안 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연금재단 관련 일을 섬기는 목사입니다. 기회가 되면 대표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싶네요. 문목사입니다 하셨습니다. 예.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든지 아니면 제 재단, 연금재단 관련 일을 하시니까 거기 서 본부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밑에 최 대리도 있고, 네, 거기 연락하셔가지고요. 제 핸드폰 번호 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침 모닝 브리프에서도 좋은 새싹 댓글 많이 남겨주셨고요. 한두 개만 좀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전모님 복장이 불금에 나가놀 복장인데 금요일 날 그 위에 그 청 자켓 있잖아요. 청 셔츠죠. 자켓이 아니라 그게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4,900원 주고 산 겁니다. 안에 흰 티는 유니클로에서 8,000원인가? 네, 제가 유니클로 가도 꼭 세일하는 것만 사거든요. 그래서 위에 흰 티가 반팔, 흰 티가 아마 8,000원 정도고 위에 청셔츠는 고속버스 터미널 밑에 지하상가에서 4,900원 주고 산 겁니다. 코로나 직전에 주식에서 단기간에 쓴맛, 매운맛 다 보고 살도 6kg나 빠졌었지만 다행히 계잡주에는 손을 대지 않아서 손절없이 꿋꿋이 버텼습니다. 덕분에 멘탈만은 티타늄이 되었습니다. 웬만한 하락에는 눈 하나 꿈쩍 안 해요. 아직도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수두룩하지만 공부하며 한 주 한 주 늘리는 재미가 있네요.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이 기업들은 나의 미래를 위해 일해준다고 생각하면 든든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송량 님이시고, 맞아요. 우리가 절대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잡주를 걸러내는 겁니다. 잡주 걸러내고 주주가치 개똥으로 하는 회사들 걸러내고. 근데 지금 이제 상표 개정이 있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많이 이제 피할 수 있게 됐는데, 오늘 아침에도 모닝 브리프 때 전환사채 많이 발행한 기업 얘기를 한번 했었죠. 예, 전환사채 발행한 기업이 많이 발행한 기업이 어떤 식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지 쭉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 그런 기업들 걸러내고, 탑티어라고 생각했는데 중국하고 1, 2등을 겨루면서 마진이 박해지는 기업 걸러내고.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자고 있어도 기업들이, 임직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기업의 가치를 키워주면서 저절로 주식으로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첫 장대양봉, 첫 장대음봉 얘기 듣고 가슴 속에 막혔던 무언가가 확 터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 또 한 줄 명언을 말씀하시네요. 어제 종가가 오늘 매수 가격이다. 네. 제가 아무튼 이 저희 업계에서, 또는 저희 업계 아니고 정말 제야의 고수, 제야의 고수 오늘 하나 또 말씀드릴까요? 대학생 때부터 알게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전업투자가의 하나의 골프하면 세리 퀴즈가 있잖아요. 세리 퀴즈가 있는데 주식하면 이 후배가 있습니다. 99년 2000년도에 한화증권 수익률 게임에서 압도적인 초격차로 3번 연속 우승했다. 그 동생인데, 그 동생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게, 형님 주식은 짝짓기예요. 매칭이라는 거죠. 그게 또 걔랑 같이 주식 투자로 몇백억 번 그 선배가 해준 얘기를 하면서 매칭이라는 거죠. 매칭. 이 주식 하면 어떤 주식 그렇게 매칭이 탁탁탁 돼야 됩니다. 이 과거에 이와 비슷했던 주식. 그래서 코로나 때 제가 2009년도에 그 금융위기 이후에 애플, 아마존이 막 140%, 170% 1년에 그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지난 코로나 때 돈을 풀어줬잖아요. 똑같았잖아요. 단지 2008년에는 그 서프라임 모기지로 발생한 그 약세장이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약세장이었는데, 페드가 제로 금리로 확 만들어주면서 유동성 랠리가 시작된, 그래서 2009년하고 비슷하게 매칭을 하고 9.11 테러랑 비슷한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이라는 걸로 매칭을 하고, 그 공포감이 9.11 때랑 비슷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올라갈 때 시장은 조정 없이 V자로 올라가고, 올라갈 때는 2009년 애플, 아마존처럼 이번에는 뭘까? 이번에는 시장이 테슬라라고 얘기하는구나. 뭐 이런 걸로 계속 이렇게 짝짓기를 해보는 거죠.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이 주식은 뭐랑 매칭이 되는가. 네. 그게 이 고수 레벨로 가는 고수들이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중요한 얘기 또 하나 해드렸으니까, 네, 댓글은 여기까지만 읽고 이제 신문기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오후에 좀 일정이 많아가지고요. 오늘 업로드가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별별 세상. 중고시장의 주행 빵 킬로미터 차 쏟아져. 중국 당국 골머리. 지난번에 뭐 BID랑 이런 데서 재고 남는 걸 갖다가 중고차 시장에다가 쏟아내고 있다. 그런 기사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신차 등록 후에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차량의 중고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 산하 잡지 자동차 종행은 19일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해당 정책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는 출고 이후 운행되지 않은 신차가 중고차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일이 늘어나자 국가가 칼을 빼든 건데 주행거리가 거의 없다는 뜻에서 제로키로 중고차로 불리는 이 현상은 중국의 전기차 과잉 공급과 과도한 판매 실적 압박에서 비롯되고 자동차 딜러들이 할당된 신차를 판매된 것처럼 등록한 다음 즉시 중고차로 재등록해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거고요. 소비자는 사실상 신차를 중고차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서 선호하고 딜러는 판매 실적을 채우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중고 전기차 보존금까지 챙길 수 있어서 손해를 거의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리자동차그룹의 고급 브랜드 지커는 신차를 이런 방식으로 대폭 할인해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전기차 스타트업인 네타는 23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미인도 차량에 보험을 미리 가입하는 방식으로 6만 대 이상의 판매 실적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꼼수 판매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가격 구조를 왜곡하는 주범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129개 브랜드가 경쟁을 벌이는 중국 전기차 시장은 심각한 공급 과잉 상태다. 야, 브랜드가 129개나 된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승용차 재고가 332만 대에 달했고 지난달 승용차 평균 할인율은 25%를 기록을 했고요. 전기차 1위 업체 BYD는 재고 처분과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5월에서 6월 20여 모델의 가격을 최대 30% 이상 인하했다가 당국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말 중국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등은 BYD, 둥펑자동차 등 제조사와 중고차 판매 플랫폼 등을 긴급 소환해서 자동차 산업의 제살 깎기식 경쟁을 막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민태기의 사이언스 스토리. K제조 바늘도 못 만들던 조선시대 꼴 될라. 무슨 얘기죠? 유세차로 시작하는 19세기 문학 작품 조친문에는 바늘 하나를 27년이나 사용하다 부러뜨렸다며 슬퍼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를 두고 글쓴이의 섬세한 성격이나 검소함을 얘기하곤 한다. 제조 관점에서는 조선의 참담한 실상이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다. 이 무렵 과학기술이 뒤처진 조선은 바늘조차 청나라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 시삼촌께 없어 동지상사 낙점을 물어와 북경을 다녀오신 후에 바늘 여러 쌈을 주시거늘 친정과 원근 일가에게 보내고 비복들도 쌈쌈이 나눠주었다는 대목이 바로 그 얘기다.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 제조업이 처한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 제조 2025 위험, 한국이 최고, GDP에서 전체 제조업의 비중인데 한국이 GDP에서 30%나 차지하네요. 그 다음 일본, 독일. 이러니까 우리가 제조강국. 그 다음 밑에가 스웨덴,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영국. 그리고 더 밑에 포르투갈, 그리스. 그리스가 우리가 메이드 인 그리스 살면서 메이드 인 그리스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리스는 파르테논 신전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문화적 유산이 있다 보니까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첨단 산업이 차지하는 중요도, 예, 첨단 산업에 있어서도 한국, 독일, 그 다음에 밑으로 일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같은 시기 정약용의 제자 이강회는
이런 글을 남겼는데 의복은 바늘을 쓰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바늘을 만드는 장인이 있습니까? 만약 중국이 하루아침에 교역을 금지하여 바늘 하나도 압록강을 건너지 못하게 막는다면 온 나라 사람들이 장차 어떻게 할지 모를 것입니다. 동년배였던 이규경 역시 싸다는 이유로 바늘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을 개탄했고 서유구 역시 바늘조차 만들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그런데 조선이 처음부터 바늘을 생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청나라가 기술 개발로 저렴한 바늘을 내놓자 조선 바늘은 가격 경쟁에서 도태된 것이다. 그렇군요. 요즘 한국 제조업의 가장 심각한 뉴스는 석유화학 산업의 몰락인데 중국이 상상을 초월하는 낮은 가격으로 에틸렌 등을 공급하기 때문이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의 제조 혁신이다. 에틸렌 등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를 정유 공정에서 직접 뽑아 쓰는 것인데 그런데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이런 공정을 실현하려면 오래전 장비를 발주했을 것이다. 본격적인 양산이 될 때까지 또 몇 년이 걸렸을 것이고 당연히 국내 업체들도 중국의 동향을 알고 있었다. 경쟁사가 곧 훨씬 낮은 가격에 엄청난 물량을 쏟아낼 것을 알았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처럼 제조업 위기는 갑자기 닥친 게 아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은 제조업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투입했고요. 이를 중국 제조 2025라고 한다. 2016년 이 프로젝트가 발표될 당시 독일 연구기관에서는 중국의 의도대로 된다면 한국이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을 했고 그리고 2025년 현재 그 예상대로 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미 중국의 기술과 품질은 한국을 앞질렀다고 한다. 새로운 혁신 제품도 훨씬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경제 규모와 성장률을 고려하며 중국은 매년 사우디나 튀르키예 혹은 네덜란드만큼 GDP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60%를 매년 새로 만들어낸다는 의미인데 석유화학만이 아니다. 우리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철강, 조선, 배터리, 디스플레이, 가전, 통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추월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딥시크 충격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과 자율주행 등 첨단 분야조차 중국이 앞서가고 있고 심지어 우리는 여전히 기초 단계에 머무는 신약 개발에서도 중국은 이미 글로벌 수준으로 평가된다. 중국 제조 2025 계획에는 산업 전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조 고도화를 위해서 연구소와 학계가 할 역할, 특히 기초과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그 결과 과학 연구 역량을 평가하는 네이처 인덱스 순위에서 중국은 상위 10위 안에 8곳의 이름이 올랐고요. 1위 역시 하버드를 제치고 중국과학원 CAS가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서울대가 고작 50위, 카이스트는 80위였다고 합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한다. 당장 돈부터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노동자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졌기 때문이고 노동자들이 힘든 것은 제조업의 급격한 위축에서 비롯되고 따라서 소비 활성화의 근본적인 대책은 제조업을 당장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일 것이다. 제조업은 한국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의 일자리와 소득을 담당하기 때문인데 그만큼의 소비가 사라지고 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케인즈는 이렇게 답했을 것 같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 며칠 전 공중파에서 방송된 공대에 미친 중국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 제조 2025에 따라 거대한 중국 사회가 그동안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지 보여주는데 어린 시절부터 엔지니어를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삼고 자란 중국 젊은이들은 너도 나도 첨단 산업에 도전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딥시크 개발을 주도한 1995년생 여성 엔지니어 러프리의 연봉은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이 이 또래의 엔지니어를 이런 연봉으로 품고 있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의 개발을 주도한 1995년생 엔지니어 누군가 했더니 러프리 사진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다. 그러네요. 19세기 선비들은 바늘 하나도 만들지 못한다고 비판했지만 정작 그들이 제조 현장에 발벗고 나섰다는 기록은 없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는 달랐다. 식민 지배와 전쟁에도 굴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최빈국을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먼 훗날 아이들은 지금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 주변의 힘든 도전을 지혜롭게 극복한 세대로 기억할지 아니면 도로 조친문의 시대를 만들어버린 세대로 기억할지 이것이 두렵다. 네. 그래도 우리 아버지 세대의 제조강국으로 산업강국으로 이래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가 지금은 문화강국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닭볶음면 이게 과연 이제 맛만 좋아서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컬처가 이렇게 같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K-팝뿐만 아니라 화장품 등등. 제가 우리나라 최근에 글로벌 탑티어로 올라선 여러 가지 그런 제품들이나 서비스를 보면요. 예전에 제가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미국 기업들은 스토리가 있거든요. 보면 그 기업에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로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브랜드의 가치로 녹아져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제조강국은 되었지만 그 제품 하나하나에 담긴 어떤 스토리가 참 부족하다는 느낌을 늘 받았었거든요. 이 스토리가 부족하면 결국은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내면 유사품이 나오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K-팝, K-컬처가 녹아나면서 저는 많은 희망을 보입니다. 이번에 K-팝 데몬 헌터스 보면 그게 소니 뮤직스 그리고 소니 엔터 그리고 뭐 미국 할리우드 우리의 자본과 뭐 우리의 기업이 만든 게 아니다라고 해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 안에 매기강이라는 그 감독분이 설명을 했듯이 그 안에 보면 전부 다 K컬처예요. K컬처에 대한 엄청난 홍보가 된 거잖아요. 이 한국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그 음식을 먹는 장면 하나하나부터 해가지고 그 K-팝 데몬 헌터스의 그 모태가 우리나라 무당 그런 걸로 보여주잖아요. 그게 엄청난 이 K컬처라는 거를 갖다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번에 주입시켜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K-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강 그 감독은 캐나다로 어릴 때 그 이민 가신 분인데 정말 그 국민 훈장 저는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제조 상품이나 우리의 서비스에 대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이라는 엄청난 브랜드의 가치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고대하셨던 문화강국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 세대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봤을 때 부끄러운 세대로 기억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형님들 아버지 세대가 제조강국을 만들어 주셨고 저희 형님들 세대가 뭐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주셨고 그죠? 그리고 지금 뭐 세계에서 가장 또 안전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전한 나라인데 너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어가는 게 이런
컬처, 여러 가지 이 문화 쪽 예술, 그게 뭐 우리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손흥민 선수라든지 차범근 감독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저는 이 차붐, 옛날에 이 차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영상을 지난 주말에도 봤거든요. 이렇게 세대가 내려오면서 그 유산이 다 우리 밑에 세대가 또 받아서 더 발전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좀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업은 중국한테 물려주고 하여튼 고부가치 중국이 부러워하고, 예전에 우리가 일본의 어떤 제조업을 부러워했듯이 고부가가치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고부가가치 제조업 서비스업에 있어서 강국이 되고, 그런 엔터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 강국이 되는 그런 세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아마 비춰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금융 강국을 만들어서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보면 한 최근 5년 사이에 엄청 바뀌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바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지금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나와서 월급 받으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 투자할 때는 정말 우리가 이 금융 강국이 돼서 직접적으로 투자하든 아니면 그런 간접적으로 금융 상품을 투자하든 저는 금융 강국이 또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책임지지 않는 테대리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뭔가 봤더니 테슬라 얘기입니다. 특파원 부임을 준비하며 캘리포니아에 오래 살고 있는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고마운 마음에 밥과 술을 사기로 했다. 이미 차를 샀지만 음주를 염두에 두고 식당에 가기 위해 우버를 불렀다. 요금은 $27. 그런데 엘은 자기 차를 직접 운전해서 나타났다. 의아하게 쳐다보니 친구 엘이 웃으며 말했다. 대리 불러서 걱정 마. 내가 모르는 사이에 미국에 카카오 대리라도 생긴 것일까 신기해하며 추가 질문에 이어가니 엘은 문을 열어 차량 디스플레이를 가리켰고, 그가 말한 대리의 정체는 다름 아닌 테슬라의 안전 자율주행인 이 FSD 소프트웨어였다. 이는 차주가 구매하거나 구독하는 자율주행 레벨 2 단계 기술로, 테슬라는 지난 5월에도 업데이트를 하는 등 꾸준히 성능을 개선해 왔고, 다만 FSD 모드에서도 운전자는 항상 정면을 주시하고 운전대에 손을 얹고 있어야 한답니다. 이름은 완전 자율주행이지만 운전자 보조 기능인 셈이다. 그리고 대리비는 월 $99였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4만 원 정도 한다, 그죠? 월 14만 원. 그러면 1년에 한 170만 원 정도 내는 거다, 그죠? 자, 나라마다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과 관행은 다르겠지만 그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불법이다. 하지만 술을 마신 뒤 테대리를 부르는 것은 이미 일상적인 일이다. 자율주행이 완벽하지는 않아도 매번 우버를 타는 것보다 저렴하고 교통사고나 음주 단속 적발 위험도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한 테슬라 차주는 여긴 음주 단속을 잘 안 해서 차가 비틀거리지만 않으면 걸릴 일이 없다고 했고요. 최근엔 성능도 좋아져서 웨이모를 타는 것과 다름없다고 한다. 사람들은 FSD를 믿고 음주 허용 범위를 점차 늘리고 있었다. 과거 직접 운전해야 했을 때는 술을 안 마시거나 조금만 마셨다면 이제 테대리가 있으니 맥주 3-4잔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예 이렇게 골목을 딱 들어서거나 아니면 지하차도에서 나오거나 이렇게 도망갈 수 없는 곳에서 약간 암행 저거라고 해야 되나? 단속? 암행 단속? 이런 게 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차가 이래 보다가 저 차 좀 이상한데 흔들흔들하고 저
음주운전하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될 때만 딱 세워놓고 한번 그것도 바로 이렇게 음주 혈중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어보라고 그러잖아요. 손 들고 이렇게 걸어보고 비틀비틀거리면 약간은 좀 구닥다리식인 것 같은데 워낙 이래 좀 개인의 사생활이나 이런 거를 좀 프라이버시나 이런 걸 좀 존중하는 사회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니 FSD 했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저도 들었는데 미국의 음주 단속이 그렇게 실제로 차를 보고 저 사람 이상하다 할 때 하다 보니까 날마다 똑똑한 새 기술이 쏟아지고 있고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수준의 AI인 초지능도 개발 중이고 문제는 동시에 기술 과신도 심해지고 있다는 점인데 FSD 모드로 차를 몰며 잠을 자거나 콘솔 게임을 하는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공감을 얻고 있고 AI 로봇을 연인처럼 여기며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도 많고 한 미국 청소년은 AI 여친을 보러 가겠다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논문의 작성도, 심사도, 심사평 작성도 AI에 의존하는 풍토에 최근 일부 학자들이 논문에 긍정적인 리뷰를 쓰라는 AI 명령어를 숨겨놓는 일도 있었다. 규제와 규범의 공백이 이런 부도덕을 부추긴다. 하지만 똑똑해진 AI도 절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고 그래서 기술이 더 똑똑해질수록 우리는 더 삐딱해질 필요가 있다. 테대리는 진짜 대리기사가 아니고 AI는 여전히 많은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생기면 기술은 겨우 미안 아님 말고라고 할 것이다. 재밌게 쓰셨네요. 자, 중국산 현대차 세계를 휩쓴다. 수입차 무덤에서 역발상 전략. 중국 공장 주요 수출 기지로 떠올라 현대 기아가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 해외로 수출한 자동차가 2년 새에 5배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중국 공장은 올 상반기 현대차 그룹의 해외 공장 가운데서 수출량 3위를 기록했고요. 주요 수출 기지인 트리키예와 인도도 제쳤다고 합니다. 중국산 기아 소네시고 이게 중국산 현대차 엘란트라라고 하네요. 자, 현대 기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 공장의 수출량은 11만 8천 대였고요. 23년에는 2만 3천 대였는데 5배. 근데 23년에 그때 코로나 봉쇄 22년부터 23년 초까지 좀 있어가지고 좀 그러긴 했는데 아무튼 작년 6만 4천 대 수준보다도 2배입니다. 현대 중국 공장은 23년 세대였던 수출이 작년 약 1만 대로 늘었고 그래요? 3대밖에 안 됐었나요? 올해는 3만 5천 대로 늘었고요. 최대 수출 차종은 엘란트라라고 합니다. 약 1만 9천 대가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에 수출이 됐고요. 지난해부터 한국에 들여오기 시작한 소나타 택시 물량도 약 1만 대에 달했답니다. 이는 현대차가 중국에서 만든 차량을 한국에서 판매한 첫 사례입니다. 작년 하반기 엘란트라 수출을 시작으로 수출 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현재 중동 아세안 등이 주요 수출 대상이라고 합니다. 기아도 올 상반기 중국 공장에서 8만 3천 대를 수출했고요. 23년에 2만 3천 대부터 증가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고 특히 최대 수출 차종은 소형 SUV인 소넷이라고 합니다. 약 2만 대가 남미와 중동 등으로 판매됐습니다. 그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제3시장에 공장을 지어서 수출 기지로 활용을 왔었는데 현대 관계자는 해외 공장에 추가 설비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내수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제3시장의 성장 속도가 예측보다 더딘 상황이라고 했고요. 게다가 멕시코 공장이 미국의 관세 장벽으로 인해서 수출길이 사실상 막히는 등 예측 불가능성도 함께 커졌고요. 반면 중국은 주요국 대비 여전히 인건비가 저렴하고 표준화된 생산 방식이 자리 잡은 덕분에 수출 기지로서 장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 기아, 글로벌 공장별 수출량인데 여기 표가 잘 나와 있네요. 23년, 24년, 25년에 체코 공장,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공장이 1, 2등입니다. 체코랑 슬로바키아 합쳐서 35만 대 가까이 되네요. 그 다음이 25년도에 중국이 이 밑에 있다가 쭉 올랐네요. 중국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에도 공장이 이렇게 있나 봅니다. 자, 현대차 그룹의 중국 공장은 한때 8곳에 달했는데 현대차가 5개, 기아가 3개였고요. 그러나 20년 전후 매각과 가동 중단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현대 2개, 기아 2개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270만 대에 달했던 연간 생산 능력도 현재는 150만 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작년 기준 약 40만 대를 생산해서 가동률이 30% 안팎이라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수출 중심으로 이 공장들의 생산 물량을 늘릴 계획이고 수출 확대에 힘입어 중국 공장들의 실적도 개선되고 있네요. 현대차 중국 합작법이 베이징 현대는 북경 현대죠. 올 1분기 손실이 작년 동기 1460억보다 크게 줄어서 423억, 아직 그래도 적자입니다. 기아의 중국 합작법인인 위에다 기아는 작년 8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올 1분기에도 영업이익 522억을 기록을 했군요. 수출 전환으로 중국 공장들이 활력을 점차 회복하면서 현대차 그룹은 중국 전기차 내수 공략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밑에 내용 한번 쭉 보시고요. 자, 수입차 무덤된 중국 업계 해법 고심인데 중국 내수 시장이 급격하게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며 수입차 업체들의 무덤이 되자 다른 글로벌 메이커들도 중국 공장을 수출 기지로 탈바꿈시키며 반전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 1월에서 5월 중국 업체들의 내수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나 증가한 756만 대로 중국 내수 승용차가 70% 정도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네요. 중국 내수에서 판매량이 급감한 이 독일과 일본 업체들도 중국 공장의 수출 기지 전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닛산은 중국에서 최근 생산을 시작한 전기차 N7을 내년부터 동남아, 중동, 중남미 등에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N7은 당초 중국 내수를 겨냥해서 내놓은 모델이었군요. 독일 BMW는 산하 브랜드인 이 미니의 신형 전기차를 작년부터 장수성 공장에서 만들어서 해외 수출을 하기 시작을 했네요. 독일 폭스바겐은 아예 내연차 공장을 매각하고 전기차 공장 위주로 생산을 재편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중 중국 진출 1호로 현지에서 터줏대감으로 통하던 이 폭스바겐은 중국 내수에서 BYD의 1위 자리를 작년까지 2년 연속 내줬고요. 결국 지난 11일 중국 상하이 자동차와 합작 공장인 이 난징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중국에서는 전기차 생산과 연구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고 이항구 자동차 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에서 발을 뺄 수 없는 글로벌 업체들이 앞으로도 유유 설비 활용 등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다 고육직책이다, 그죠? 네. 아까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지금은 중국산 현대차 세계를 휩쓴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요. 아까 내수 자동차가 중국 내수 브랜드가 70%나 올랐어요.
옛날에 2005년이나 중국 가보면 뭐 GM 상해, 그 다음에 뭐 폭스바겐, 뭐 이런 해외 기업들하고 합작하지 않으면 중국 내수 자동차가 내연기관 기술이, 엔진 기술이 없다 보니까 다 그렇게 다 수입 브랜드, 해외 브랜드로 쫙 깔려 있었는데 벌써 중국 내수 브랜드가 70%나 차지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사드 보복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현대기아가 차화 정장세 때 그렇게 북경 이제 3공장, 북경 4공장 뭐 이 얘기 나오면서도 주가가 막 올라갔었는데 나중에는 그 공장들이 다 사드 보복이랑 그 다음에 내수 브랜드의 성장으로 인해서 애물단지가 다 돼버렸죠.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건설 산업의 꽃, 엔지니어링 작년 수주 11조 역대 최대라고 돼 있는데 대표적인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자, 올해로 개항 24주년을 맞은 인천공항 벌써 24주년 됐나요? 2001년 개항했나 보네요. 국제선 이용객 수로는 세계 3위를 기록했고요. 작년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7,067만 명요? 이렇게 많네요. 야, 이게 거쳐서 가는 승객도 있어서 그런 건지, 화물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국제선 이용객인데. 자, 세계 최초로 ACI 국제공항협의회 주관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달성하고 ACI 고객 경험 인정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한 것 역시 인천국제공항의 성과다. 야, 세계적인 공항으로 평가받는 인천공항의 비결 중 하나는 우수한 한국의 엔지니어링 기술 때문인데, 엔지니어링은 공항 등 인프라 사업 기획이나 공항 수화물 추적 시스템 등 사업 설계부터 운영까지 모든 공정을 아우르는 산업이고,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 수주 실적도 작년 역대 최대인 11조 3천억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조감도네요. 인천국제공항이 글로벌 공항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국내 엔지니어링 기술의 탄탄한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군요. 건설 산업의 꽃이라 불리는 엔지니어링은 교량, 도로, 공항, 플랜트 같은 인프라 사업 기획부터 타당성 조사와 설계, 조달, 감리, 운영에 이르기까지 시공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아우르는 산업을 뜻한다. 1992년 인천공항을 만들 때 이미 우리 엔지니어링 기업들은 진공 안밀공법, 심층 배수 공법 등으로 집안이 연약한 영종도 간척지의 한계를 극복했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집안 침하에 대비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하고 있다네요. 또 수화물 추적과 경로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 완전 자동화 고속 수화물 분류 시스템을 구축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처리 속도 1시간당 7,200개 이상을 처리해서 고객 편의를 높였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공항 이용 수요 증가에 대응한 디지털 친환경 설계 기술을 적용해서 인천공항을 한 단계 더 진화시키고 있다. 활주로와 유도로 주변 소음을 줄이기 위해 숲과 방음 둑을 조성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붕 태양광 발전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시기다. 엔지니어링은 건설은 물론 정보통신, 기계, 전기,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인데, 엔지니어링 산업의 부가가치율, 매출에서 매입비를 뺀 금액을 매출로 나눠서 산출한 이 부가가치율은 62.1%로 서비스업이 55.5%, 제조업이 23.6%보다 높고요. 전 산업 평균인 38%와 비교해도 20%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매출 10억 원당 고용 인원수를 뜻하는 고용 유발 개수도 11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 8명이나 건설업 10.2명보다도 높고요.
25년 6월 기준 국내 엔지니어링 사업체 수는 9,103개로 종사자 수가 43만 5천 명, 상근직 비율이 90% 이상으로 높아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다네요. 자,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입지도 커지고 있는데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의 수주 실적은 작년 역대 최대인 11조 3천억을 기록했고요. 2019년에 8조 1천억과 비교하면 5년 동안 38.5%나 성장했습니다. 매년 설계 매출을 기준으로 글로벌 225대 기업을 발표하는 미국 엔지니어링 전문지 ENR에 따르면 삼성 엔지니어링과 도화 엔지니어링, 사무종합건축사 사무소 등 12개 기업이 포함돼서 세계 12위를 차지했네요. 밑에는 블라블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엔지니어링 기술이 세계 탑티어에 있는 기술이다, 그죠? 인천공항 하면 떠오르는 게 일본에서 한국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예전에 칼럼에서 제가 신문을 계속 보다 보니까 한 15년, 20년 된 것 같은데요. 일본이 한국을 이길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인천공항, 두 번째가 삼성전자, 세 번째가 한국 아주머니, 아줌마? 한국 여자들 이길 수 없다. 일단 거기서는 그렇게 보통 우리가 아저씨, 아줌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대중적인 언어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세 가지 이길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인천공항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어머님들 참 보면 정말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거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었거든요.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코스피 5천의 역행, 개미 반발, 증권가 술렁이는 이유. 이 부분을 아침에 회의할 때 제가 좀 듣긴 했었는데, 자, 그러면 스몰캡, 소형주부터 박살 날 겁니다. 여의도 증권가도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주식시장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여서인데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우려가 번지고 있고요. 한 자산운용사 매니저는 연말에 양도세 회피 목적의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면서 시가총액이 작은 스몰캡 종목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 기재부는 현재 종목당 50억인 상장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또 검토 중인데 동시에 증권거래세율 인상도 조율 중이고요.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21년 이후 단계적으로 인하됐는데 올해는 유가증권 시장에 0%, 코스닥 시장에 지금 0.15%가 적용되고 있다. 그래요? 코스피 시장에는 지금 거래세가 빵입니까? 자, 윤석열 정부는 똑같이 0.15, 0.15 아닌가요? 윤석열 정부는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대폭 인하했고,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해서 21년에서 23년에 4조 1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정부는 금투세 폐지로 인해서 향후 연평균 1조 4,500억 원의 세수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세수 보완을 위한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하지만 양도세 기준을 강화할 경우에 대주주의 연말 대량 매도 가능성이 커져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코스피 5천 공략을 위해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도 진통을 겪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의 비판을 의식해서 분리과세 요건을 까다롭게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이소영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 한해서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은 배당 수익률, 배당 증가율,
그리고 주가 순자산 비율 PBR 등의 정량 지표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경우에는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고 주식시장 전문가들은 이미 시장이 이소영 의원의 개정안 내용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진단했고요. 보다 복잡한 분리과세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에는 증시가 추가 조정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주주 과세 이 부분 사실 대주주라기보다는 처음에 취지는 대주주들이 내부자 정보를 듣고 매매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히나 1년 안에 뭔가를 듣고 사가지고 팔면 대주주 과세가 33%로 더 중과세가 됩니다. 그게 다 대주주들이 내부자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은 예전에 직계존비속 합산해 가지고 3억이면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도 삼성전자를 갖고 있었네. 뭐 이렇게 되면서 아니 그 할아버지랑 뭐 어떤 주식 갖고 있는지 그런 거는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며느리랑 시아버지랑 주식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배우자랑 직계존비속 합산해 가지고 세금을 때리겠다고 하니까 이게 불성실 과세가 날라오게 되거든요. 3억이 넘는데 왜 신고를 안 했어? 매매하고 수익 났으면 신고해야지. 그러면 한 1년 반 2년 지나고 나면 그렇게 신고 안 하셨네요. 불성실 과세 해가지고 20% 추가 과세 때리고 거기에다가 연 11% 또 가산세 또 매깁니다. 잘못하면 한 3년 지나서 받아보면 매매 차익의 한 50% 이상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연말만 되면 또 불성실 과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죠. 특히나 이 스몰캡이 영향받는 데 있잖아요. 이 스몰캡은 방금은 이제 그런 브로드한 삼성전자 케이스고 스몰캡에는 보면 소위 말해가지고요. 소위 말해서 반도체 소부장 그 덕후들 저희 여의도에 보면 많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만 매매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웬만한 주식에는 다 있어요. 그 주식에 붙어가지고 매매를 하는 약간 큰 손들. 이 큰 손들이 10억 이상은 세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연말만 되면 12월, 11월, 12월 초까지 주식 팝니다. 팔고 12월 29일, 30일 딱 연말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그 배당납 기준일 딱 지나서 다시 사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어떻게 우리나라 시장 이렇게 좋은 주식이라고 보고 큰 손들이 주식을 사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해도 연말만 되면 주식 팔아야 돼요. 그러면서 변동성이 야기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주식 못 해먹겠네. 그러면서 시장의 멀티플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예전부터 왜 하반기 주식시장 조심해야 되는지 그걸로 21년도에도 막 설명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그때도 보면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아니 뭐 3,600, 4,000 얘기하면서 왜 스몰캡이 그렇게 뭐 주식이 왜 영향을 받냐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그 실제로 저희 같은 운용사에서 그런 큰 개인 고객을 관리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아니 10억 이상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한 종목 다? 많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맞는 얘기예요. 또 영향받을 거. 그래서 금투세를 안 하는 동안은 저는 증권거래소에 예전에 0.3%였거든요. 증권거래소 뭐 0.3% 받는 건 괜찮다 봐요. 그러면 아무래도 막 단타치기 하는 그런 매매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어쨌든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나라의 법과 뭐 이렇게 퉁치고 하는 걸로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지만 증권거래소는 다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증권거래소를 높이고, 근데 대주주 과세 요건 높이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겁니다. 이거 10억으로 낮추고 했다가는 또 연말에 맨날 코스닥이 박살납니다. 코스닥 제가 강의할 때 여러 번 차트 보여드렸는데요. 코스닥하고 코스피의 소형주가 연말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 다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이었어요. 오늘 몸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비 피해 없으시고 우리 최슬리와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투자 그리고 슬기로운 투자 계속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최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최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그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최슬리와 최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최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최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